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 그 세법 기초 이론 입문 강의에 이어서 이제 기본 이론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입문 강의는 정말 뭐 맛보기, 우리 뭐 베스킨 라빈스 31 같은 맛보기 하나 해주죠.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 기본 이론 시간은 이제 본격적인 세법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입문 강의는 굳이 듣고 나서 복습을 안 했다, 뭐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한번 듣고 이런 게 세법이구나, 이런 생각만 가지셨으면 되는데, 기본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넘어가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수업 듣고 복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질문하고, 또 회독수로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세무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에 앞서서 이제 본격적인 그 세무사를 위한 이제 세법의 첫 발을 이제 내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수업 전에 먼저 당부해드리고 싶은, 또는 뭐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반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법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대충이라도 여러 번 봐야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1부터 10까지, 10까지, 10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처음 들을 때는 그 중에 한 두세 개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나머지 7, 8개는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그래도 5개 정도는, 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반은 이해 못 합니다. 언제 이해해야 되느냐. 계속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고 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음 세법에 대한 이 기본 지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를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다음에 올 때 이해를 할 건데, 다음에 올 때 내가 이 부분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저는 이제 반복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복 작업. 반복을 하기 위한 작업을 미리, 여기 부분은 이해가 안 돼. 뭐 예를 들면은 뭐 책 중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물음표 하나 이렇게. 진짜 이해가 안 돼. 물음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스티커를,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빨간색 스티커, 조그맣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조금 반 정도는 이해돼. 초록색 스티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다음 반복해서 2회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봤더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는 알겠어. 근데 왜 이게 물음표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아니면은 빨간색 스티커 옆에다가 파란색을 놓던지, 아니면은 그냥 물음표를 그냥 X 이렇게 치던지. 그럼 두 번째 와서는 이거 내가 이해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의 책에는 처음에는 물음표 투성일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하나씩 지워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표시를 해놔가지고 나중에 이 표시를 삭제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요거 반복 작업 기억 좀 해두시고, 두 번째는 세법에 대한 노트입니다. 노트. 제가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할 건데요. 노트 준비해 주시고, 연습장도 좋기는 하는데요. 우리 노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링 노트 같은 거 있죠. 처음에 이제 그런 거 쓰다가 나중에는 뭘 썼냐면 2차 답안지 갖고 노트를 했어요. 2차 답안지라고 이렇게 그 시중에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뭐 몇천 원 안 합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쭉 썼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노트 작업할 때
막 형형색색 무지개색을 가지고 이거를 빨갛고 파랗고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다가 계속 덧입혀 쓰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 노트가 정말 너덜너덜해져요. 그럴 때 조금 한번 옮겨 적을 때 좀 깨끗하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필기하는 것에다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멘트 같은 것들은 거기다 꼭 연필이나 이런 걸로 좀 적어 두셔서 나만의 이제 공부 노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쓰는 것만 쓰고 안 쓰는 건 안 쓰고 그러지 마시고 공부를 위한 나만의 노트를 좀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이 노트가 결국에는 1차, 2차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나만의 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쓰세요. 빡빡하게 쓰게 되면 나중에 내용이 하나둘씩 추가될 때는 이게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막 좀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한 챕터 한 챕터 넘어갈 때는 조금 길게 공간, 여유 공간 놔두고 그냥 바로바로 넘기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스프링 노트 하나를 준비해 두시거나 2차 답안지 2차 답안지 이제 스프링으로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거니까요.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 있죠. 계산기는 이거는 전쟁터 나가는 그 군인의 총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산기 있죠. 공학용 계산기는 안 돼요. 이런 쌀집 계산기 있죠. 쌀집 계산기인데 뭐 10,000원짜리 이런 쌀집 계산기 사지 마시고 공부할 때 사면 나중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씁니다. 몇십 년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세요. 한 번 살 때 좋은 거. 그래서 그 플러스나 빼기나 이런 거 2번 누르면 여기에 이제 K자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자릿수도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최대한 조금 많은 걸로 최소한 한 14자리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걸로 이제 그립감 눌러보시고 좋은 걸로 해서 우리 PC 게임 같은 거 하면 키보드랑 마우스는 되게 좋은 거 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걸로 해서 꼭 준비를 해놓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집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 얘기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에는 세법을 할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법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반드시 들어야지 이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들었을 때의 장점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다. 그죠? 어디에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장점이. 단점은 딴짓을 하기가 쉽죠. 딴 생각하기도 쉽고. 그래서 현장 강의에 비해서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속업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강의라고 해봤자 1강당 뭐 한 3, 40분 이렇게 될 건데 거기에서 막 2배속으로 들어. 물론 제가 뭐 말이 빠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배속으로 들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온전히 다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나의 거를 2배속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속도에 묻혀서 쑥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회독으로 또는 반복해서 듣는다 그러면 속도 업해서 듣는 거는 좋은데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좀 집중도가 오히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놓치고 가는 게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인데 내가 몇 개 강의를 보고 복습을 할 거냐 이거를 좀 정하셔야 돼요. 하나 보고 하나 할 거냐 아니면 한 일주일치를 보고 일주일 동안 복습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규칙을 꼭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을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수업 진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수업 진행은 법소부 3가지입니다. 법소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3가지 세목에 대해서 할 건데요. 나머지 이제 기타세라고 해서 국기나 국징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거고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문항수는요. 출제 문항수는 1차 문제수는 법인세가 한 10, 요거 9, 요거 8 요 정도 나요.
그럼 여기가 이제 27개거든요. 기타세에서 한 13문제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합해서 1차 시험 100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2차는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법인세부터 법소부만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 문제 수를 보게 되면 보통 한 평균 한 9문제, 9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분량적으로 따지면 법인세가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비중으로 따지면 얘가 비중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이제 내용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교재 내용 순서대로 이렇게 갈 건데 1차 합격만을 원한다. 1차 합격만을 원한다 그러면 소득세, 부가세에 초점을 맞추셔도 되고 법인세 쪽에서는 말 문제만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기타세를 공부하게 되면 1차 시험에서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오죠. 법인세 계산 문제를 하지 않아도 소득 부과하고 그 다음에 기타세를 하고 법인세는 말 문제만 하더라도 1차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2차로 가게 되면 법인세 혼자서 50%, 2차는요 50점, 그리고 소득 부가세 합해가지고 50점 이렇게 나와요. 얘는 안 나오고요. 계산 2차 회계학 2부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학 2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비중이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법인세 때 안 하고 갔다 그러면 1차는 합격할지 모르겠지만 2차는 거의 합격 못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뭐를 하고 뭐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내가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시험이 앞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를 가리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복습 잘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교재를 잠깐 한번 볼까요? 교재는 요 교재죠. 여기 25년 세법 기본서라고 해가지고 법소부 나와 있는 교재니까 준비하시고 요거는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은 김문철 하고 이병헌 세무사인데요. 김문철은 회계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예전에 그 웅지 세무대학에 있을 때 같이 계셨던 분이고 그분의 책을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되게 친한 형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목차를 잠깐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시면 법인세 목차가 있네요. 뭐 1장부터 뭐 법인세 총론이죠. 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장 입금, 4장 송금, 5장에 손익의 기속시기와 자산의 부채평가, 유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6장에 나와 있고 쭉 있네요. 12장에 합병분할까지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소득세법은 1장 소득세 총론부터 해서 쭉 보니까 마지막에 11장까지 있네요. 비거주자와 외국인의 납세 의무 해서 소득세가 그 다음이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파트 3 해서 1장 부가가치세 기초 이론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것도 파트 10 간일과세자까지 해서 10개 챕터로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가 법소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법소부는 1차 시험을 위한 당연히 핵심적인 거면서 2차 시험의 회계학 2부는 물론이고 나중에 얘네들이 바로 그 세법학 1, 2로 넘어가요. 또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는데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해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장의 법인세법 총론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법인세 납세 의무자라고 나와 있죠. 총론입니다. 총론에 1절에 법인세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이고 첫 번째 법인세 납세 의무자부터 보시죠.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입니다. 그죠?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이 될 건데 그냥 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법인을 4가지의 종류로 나눠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4가지 법인으로 나눕니다. 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우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나누는 기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본점 소재지가 어디냐 또는 주사무소가 어디냐.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러면 내국법인. 본점이 외국에 있나요? 본점이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외국법인. 내국법인에 해당이 되면 얘네들이 본점을 우리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본점을 우리나라에 두고 외국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국내외 모든 소득, 국내외 소득이라고 할까요?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본점이 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우선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보면 내국법인, 우리나라에 본점을 두고 외국에서도 돈 버는데 우리나라에서 번 돈도 우리나라 법인세 내고 외국에서 번 돈도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또 내라 이런 얘기죠. 외국에 대한 소득은 그 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냈겠죠. 그랬는데 다시 또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에 해당이 돼서 합해가지고 외국법인도 세금을 또 내라는 거니까 국제적으로 나라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냈던 세금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외국에서 냈던 그 금액은 빼주겠다. 그래서 외국 납부 세액, T는 세입니다. 세액입니다.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 그냥 쓸게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를 해준다. 이중과세 방지. 이렇게. 외국 법인은요, 그냥 본점이 외국에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여기에 국내 소득이 아니고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하는 이 원천의 개념은 얘는요 열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열거. 원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샘 솟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열거된 그 샘 솟는 거기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낸 법인세가 있다면 그 나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까지 합해가지고 과세가 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한번 과세가 됐던 게 또 과세가 될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낸 법인세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해주겠죠. 그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국 외국이고 영리 비영리 얘는 나누는 기준이 영리성 유무죠. 대부분의 그 회사 또는 법인들은 영리 법인에 해당하겠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모든 소득 다 과세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번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갑니다. 수익사업 소득.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는데 얘는요. 고유목적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유목적 사업소득. 고유목적 사업소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영리라고 하는 거는 일정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그런 법인입니다. 뭐 학술, 종교, 뭐 자선, 뭐 교육 등등등.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학술, 교육 한번 해볼까요? 연세대학교도 대학교 등록금을 받죠. 근데 연세우유라고 하는 그 우유를 만들어도 팔죠. 아니면은 이런 비영리 법인이다 하더라도 부동산 하나 사가지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발생할 수도 있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설립 목적으로 벌어들인 소득, 이걸 고유목적 사업소득이라고 불러요. 얘는 과세하지 않고, 얘는 과세하지 않아요. 이거를 통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연쇄 우유같이 본래 목적 외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비영리 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다만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구성원한테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안 됩니다. 나눠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등록금을 받았어. 학교에서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뭐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이런 거 주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았어. 돈이 남은 걸 가지고 학교 이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교수들이나 해가지고 그냥 임원들이 나눠 가졌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것도 본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분배해서 가져가게 되면 얘는 과세가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고유목적 사업소득하고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에요. 법인이고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이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이게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법으로 인격을 부여했다 이런 얘기예요. 법인격 이렇게 부르는데 법으로 인격을 부여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인격이라는 개념은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인격이 있다 없다를 따져요. 재산권 행사. 내 이름으로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죠. 내 이름으로. 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 이름으로도 땅을 사고 저축도 하고 대출도 받아야 되겠죠. 회사 이름으로도. 그럼 회사가 이름뿐이지 뭔가 인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니까. 그래서 강제로 법으로 그 회사 이름 자체를 하나의 인격을 가진 걸로 보자. 얘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름에 인격을 강제로 법으로서 주어지고 그 삼성전자 이름으로 부동산도 사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데 법으로 인격을 부여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사라고 지금은 생각하셔도 됩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개념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만 그냥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약간 큰 회사, 대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 정도의 회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인이 맞을 거예요. 자, 이제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1절에 1번입니다. 1절 보면 1절 법인세란 찾았나요? 법인세란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 그 다음에 1번에 법인세 납세 의무자 해서요. 납세 의무자. 법인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줄 이러한 법인은 그 과세 소득에 따른 범위를 정하기 위해 내국, 외국, 영리, 비영리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양가로 1번 내국, 외국 법인 내국 법인이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이며 외국 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1, 2, 3번 밑에 동그라미 1, 2, 3번 밑에 두 줄 내국 법인은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반면 외국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설명해 드렸고요. 양가로 2번에 영리 비영리 법인 영리 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인을 말하고 비영리 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영리 아닌 사업이란 그러니까 비영리란 얘기죠. 법인의 구성원에게 이익의 분배 또는 자녀 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분배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도 고유 목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지만 그 이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는 것이다.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분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두 줄, 12페이지 맨 밑에 두 줄에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 지지만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과세 형평을 위해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수업을 한번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교재를 보니까 이해가 되죠. 만약에 설명을 듣지 않고 읽었다면 어떤 게 중요하고 또 이 내용이
한글이니까 읽지 못하는 건 아닌데 읽기는 읽지만 이 내용이 뭔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교재 보고 또 문제 풀 게 있으면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죠. 2번 법인세 과세 대상. 적는 거는 옆에다 적을게요.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네 가지의 법인이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냐, 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냐, 과세 대상이죠. 당연히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법인을 네 가지의 법인으로 구분을 했듯이 소득도 네 가지의 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 두 번째는 청산소득부터 나오네요. 청산소득. 세 번째는 토지 등 양도소득. 네 번째는 미환류소득.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려 볼게요.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법인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소득은 네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각사업연도 소득. 이 각사업연도 소득은 우리 회계상으로 회계는 이제 갭이라고 해서 G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계학에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려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수익이라고 하지 않고 뭐로 해요? 입금.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손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입금에서 손금을 빼면 각사업연도 소득이 되는 거고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이다. 뭐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두 번째, 청산소득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인간으로 따지면 상속세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나이 들어 죽죠. 그러면은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설립을 해가지고 장사하다가 뭐 손해가 많이 나거나 이제 그만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청산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얘를 청산소득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법인이 문을 닫는 걸 해산이라고 불러요. 해산. 해산.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산한다고 해서 법인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산 절차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잔여 재산가액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잔여 재산가액 확정. 이거를 청산 절차라고 불러요. 해산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재산가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청산 절차라고 부르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BS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내 돈 200원을 들여서 그리고 부채 은행에서 300원을 꿔요. 이렇게 내 돈 200원 은행에서 300원을 꺼가지고 자산 하나를 삽니다. 토지를 샀다고 볼게요. 500원짜리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근데 장사를 땅 사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문을 닫았어. 해산. 그럼 남아있는 잔여 재산가액을 확정하죠. 그러면은 토지를 팔아야 돼요. 첫 번째. 토지 얼마에 팔리지? 토지를 팔려고 보니까 시가가 600원이래. 600원. 그럼 토지를 팝니다. 600원 생겼죠? 600원 생긴 거에서 부채 300원을 갚아야죠. 갚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300원. 300원이 남았는데 원래 초기에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예요? 200원. 그럼 얼마 남아요? 100원. 그 100원이 뭐냐면 청산소득이 되는 거예요. 청산소득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잔여재산가액 자산에서 부채를 빼죠. 이때 자산은 시가를 얘기합니다. 시가. 그래서 600원에서 부채 300원을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뺐죠. 여기에서 빼기. 나의 자기자본. 자기자본은 초기에 내가 이제 투자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본금입니다. 이렇게 200원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청산소득은 100원이 된다. 이 100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가와 토지와
토지의 장부가액하고 시가액 여기 차이죠. 여기 차이. 요게 100원이잖아요. 얘가 고스란히 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그래서 청산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청산되지 않았으면 실현되지 않았었을 소득이 청산이 되면서 시세만큼 더 올라간 게 청산소득으로서 한 번 더 과세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소득은 청산되지 않았으면 얘는 미실현이죠.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을 소득이 청산으로 실현된 소득을 청산소득이라고 한다. 어쨌든 사람으로 따지면은 상속세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회계처리 한번 볼까요? 토지가 대변에 500원짜리가 나가요. 현금이 600원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대변에 100원 이렇게 생기죠.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원은 요 100원 요거는 입금이죠. 여기. 요 100원은 입금에 해당이 돼서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과세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 일정 법소정 토지거든요. 법소정 토지. 그러니까 법소정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정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이 된다면 이 토지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번에서도 과세가 되고 3번에서도 또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3번은 이중과세네요. 그죠? 이중과세. 맞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투기 방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법인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법에서 열거하고 있고 그 열거된 토지를 팔게 되면 1번에서도 과세, 3번에서 또 과세, 이중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환류 소득이다라고 하는 건데 환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흐른다? 뭐 이런 개념이죠. 어떤 것부터 첫 출발이 되는 거냐면 법인은 너네 돈 많잖아. 법인이 돈이 많으니까 그 많은 돈을 써 먼저. 뭐 급여를 올려주던지 아니면은 뭐 상생을 위해 쓰던지 투자를 하던지 돈을 쓰면 경제가 살아나고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쓸 돈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 너네들 물건을 또 많이 소비가 늘어나니까 물건을 많이 살 거고 결국에는 니네가 많이 쓴 돈이 흐르고 흘러서 너네들의 제품 생산으로 이어져서 수익이 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환류시켜라. 첫 출발 너네들이 돈을 쓰게 되는 게 첫 출발이다. 만약 미환류, 돈을 안 쓴다면 안 쓴 금액의 일정 금액만큼 세금 낼 거야. 세금 내기 싫으면 돈 써 이런 거예요. 아셨죠?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건데 이 미환류 소득은 아무나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종의 그 대기업들만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돈이 많으니까 과세가 들어가는 건데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 거냐면 투자하거나 주주한테 배당을 주거나 근로자한테 급여를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상생 협력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거나 중소기업들하고 그러면 돈을 쓴 걸로 봐요. 그랬더니 이 회사들이 배당만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4개를 쓰라고 했더니 배당만 올려줘. 주주들한테 배당 금액만 막 올려주는 거죠. 야, 안 되겠다. 배당은 빼자. 예, 지금은 투자하거나 급여해주거나 상생을 위해서 협력한 경우에만 돈을 쓴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안 쓰면 세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급여는 임원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근로자들 급여만 올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실제 돈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소득의 종류가 4가지입니다. 1년 동안에 돈 벌 때, 그리고 문 닫을 때, 그리고 투기할 때, 그리고 돈 안 쓸 때. 그럴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더라. 아셨죠? 이렇게 하고 교재 잠깐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2번입니다. 법인세 과세 대상. 법인세 과세 대상은 소득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양가로 1번의 각사업연도 소득. 각사업연도 소득이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공제한 것을 이야기한다. 양가로 2번의 청산소득이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자녀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련제의 자기자본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녀재산가액은 200에서 300을 뺀 거를 자녀재산가액, 600에서 300을 뺀 거를 자녀재산가액으로 하고요. 자기자본인 200원을 뺀 거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청산소득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가치증가분과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포착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 등으로 구성이 된다. 가치증가분이죠. 가치증가분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양가로 3번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란 법소정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사업년도 소득에 포함이 돼서 과세가 되는 것이나 얘가 이제 각사업년도 소득에 포함이 돼서 과세가 되는 것이지만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각사업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이중과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과세다. 네 번째 미완료 소득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상호 출자를 하지 말라는 제한이 걸린 집단은 대기업 집단이에요. 그룹들.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 소득 중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 상생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 투자는 없죠. 이러한 미완료 소득은 기업의 소득을 그 배당은 없죠. 배당은 없습니다. 이러한 미완료 소득은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의 선순환 환류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로 과세하는 소득을 말한다.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과세 대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법인 종류별 납세 의무의 범위라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나옵니다.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나온다. 자 보시면 법인 종류별 납세 의무의 범위입니다. 영리 내국법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랑을 조합해요.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냐, 뭐 내국이면서 비영리냐. 그리고 이렇게 조합하고 그 다음에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냐,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내국법인이면 국내외 소득, 영리면 모든 소득, 내국 비영리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 그 다음에 외국법인은 외국 영리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외국 비영리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사업 소득.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법인 형태를 총 4가지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리 내국, 영리 그 다음에 비영리 내국, 영리 외국, 비영리 외국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만들어 놨고요. 각사업년도 소득은 영리니까 국내외, 그 다음에 비영리면 영리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 내국이니까 국내외, 그 다음에 비영리 내국은 비영리니까 수익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거, 내국이니까 국내외. 이렇게 영리 외국도 영리니까 모든 소득, 외국이니까 국내. 비영리 외국도 비영리니까 수익사업 소득, 외국이니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청산소득은요. 청산소득은 이거는 이제 상속세인데 상속세는 영리내국법인만 동그라미고 나머지는 다 X예요. 왜 그러냐면 비영리법인은 문 닫을 때 청산소득이니까 문 닫을 때죠. 비영리법인은 문 닫을 때 남은 소득도 다 고유목적 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어요. 과세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이 문 닫으면 그 문 닫은 우리나라에 있던 그 지점이죠. 거기에서 발생한 거는 자기네 나라 본점에 기속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있던 지점이 문을 닫았다. 그럼 본점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누구만 과세가 들어간다? 영리 내국법인만 과세가 들어가지 비영리하고 외국법인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투기하는 거죠. 모든 법인 종류 상관없이 다 과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완료 소득은 대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환류시켜라 라고 하는 강제성도 첫 번째 나오는 영리 내국법인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그 미완료 소득의 꼬표가 나와 있듯이 꼬표를 따라가 보면 영리 내국법인 중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해서 그래서 적어놓을게요. 영리 내국만 납세 의무가 있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대기업이에요. 기업 집단 대기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회색깔이 있는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내요. 국가니까 세금 안 냅니다. 그리고 외국 정부나 지자체가 들어오면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비영리 외국법인.
외국 정부나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뭔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뭘로 본다고요? 비영리 외국법인. 비영리 외국법인이면 요렇게 보는 거거든요. 얘랑 요렇게 해가지고 외국 정부 지자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국 정부나 지자체를 외국 비영리로 본다는 얘기니까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프랑스 대사관이야. 프랑스 대사관에서 자기네들의 언어나 음식이나 뭐 문화나 이런 걸 가르쳐 준대, 돈 받고. 그러면 외국 비영리로 본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과세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는 비과세,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외국 정부나 지자체는 뭘로 본다?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본다. 여기까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이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신탁소득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필기 잘 해놓으시고 노트에다가 하나 준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잘 적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